안녕하세요. 달콤소금 법률사전 구독자 여러분, 한서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해 왔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7월에 이제 국회를 통과해서 공포가 되었는데요. 입법 단계를 지나서 시행령과 감독 규정이 마련되는 단계에 이르렀고 내년 7월부터 또 시행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내년부터는 이제 실제 시행이 돼서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그 법에 맞춰서 이용자 보호를 이행할 수 있도록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좋아지냐? 이용자 입장에서는 우선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를 좀 더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불공정 거래 행위나 예치금에 대한 보관 의무가 좀 더 강화되기 때문에 가상자산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도가 강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에서는요, 2023년 12월 11일에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과 감독 규정에 대한 입법 예고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가장 먼저 가상자산의 범위에 대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정의를 했습니다. 가상자산이라고 하는 게 특정금융정보법에 이미 정의 규정이 있기는 한데요. 그동안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CBDC나 NFT와 관련된 부분이었어요. CBDC와 관련해서는 우선 기본적으로 제외하는 것을 명확하게 규정을 했고 NFT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 하에서는 적용이 제외되는 것으로 법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선 NFT를 조금 살펴보고 싶은데요. NFT라는 게 뭔지 잘 아실 거예요. 우리 Non-Fungible Token이라고 해서 저희도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데요. 그림 같은 것을 분산 원장 방식으로 해서 이제 기록을 하고 그 그림을 투자자들이 보유하는 그런 자산이 되었죠. BAYC라든지 이런 것들 NFT 형태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게 가상자산에 해당하느냐 아니냐라는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상자산 중에서 거래소에서 유통되지 않고 징표로서만 활용되는 것은 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고요. 상호 간에 대체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가 되거나 재화나 서비스의 지급수단으로서 활용이 될 수 있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여전히 가상자산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단서 조항이 달려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용자 예치금 조항인데요. 이용자 예치금이라고 하면 무슨 말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할 때 5개의 원화 거래소가 국내엔 존재하는데요. 원화 거래소가 있고 또 코인만 거래할 수 있는 코인 거래소가 따로 10개 이상이 존재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부분의 거래소는 원화 거래소일 가능성이 큰데요. 한번 사용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은행에다가 내 원화를 이체를 하죠. 이체를 한 다음에 가상자산 거래소에 현금을 충전을 해서 가상자산을 매수하거나 하는데 활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로 이체시키는 이 이체금이 바로 이용자의 예치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거의 특정금융정보법에서도 가상자산 이용자를 위해서 예치금을 가상자산 사업자의 자금, 원화 자금과 별도로 분리보관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별도 계좌에 예치하면 될 뿐이었고 이것을 뭐 신탁을 한다든지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어떤 의무를 부과하진 않았었는데요. 이번 법에서는 관리기관을 지정을 하고 이 예치금의 운용 방법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하거나 신탁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 예치금을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은 기본적으로 은행으로 한정이 됩니다. 은행과 은행에 거의 준하는 뭐 농협이라든지 기업은행이라든지 이런 은행들로 한정이 되도록 되었고요. 이 예치금을 자기 재산과 구분해서 보관 관리해야 된다는 점을 이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은행이 이제 보관을 하면서 신탁을 하거나 또는 예치를 했을 때 이 예치금을 어떤 방식으로 운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규정이 들어왔는데 국채증권과 지방채증권의 매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을 보증한 채무증권의 매수 등으로 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소극적인 방식의 운용만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서 이용자의 예치금이 안전하게 보관되도록 시행령에 추가 규정이 들어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또 예치금 이용료가 발생하는데 그러니까 예치금이 운용을 해서 수익이 나면 그 수익을 그러면 가상자산 사업자가 갖게 되냐? 그게 아니라 이용자에게 지급을 다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내가 1,000만 원을 가상자산 거래소에 예치를 시키면 그 1,000만 원에 대한 이자가 추가로 발생하진 않았었어요. 근데 앞으로는 얼마간의 이자가 발생하면 거기에서 이제 자신들이 또 비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 운용할 때 이제 발생된 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돌려주도록 법에 규정이 되었습니다.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원화거래소를 운영하는 경우 또 그리고 원화거래소를 이용하는 이용자에게 적용이 되는 규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원화거래소와 코인거래소 구분 없이 모두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상자산에 대한 보관 의무인데요. 기존의 가상자산 거래소에서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이제 자기 거래소에서 함께 보관을 하고 있죠. 제가 이제 A라는 거래소에서 1,000만 원을 넣어서 1,000만 원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샀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한서희의 계좌로 들어가면 예치금은 0원이겠죠?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 다 샀으니까. 그러면 제 비트코인이 1,000만 원어치만큼 지금 1비트코인 6천만 원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6분의 1이면 0.3BTC 정도가 제 이름으로 가상자산 거래소에 기록이 나오겠죠. 그럼 이 0.3BTC는 어디 있냐?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저의 비트코인의 0.3BTC에 해당하는 만큼의 프라이빗 키를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가상자산 거래소가 사실상 제 BTC를 보관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는 콜드 월렛이나 핫 월렛, 월렛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안전하게 보관되는 건 콜드 월렛에 보관되는 게 더 안전하게 보관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핫 월렛은 온라인상에 연결이 되어 있는 지갑이고 콜드 월렛은 이제 온라인이 연결이 안 되어 있는 지갑이어서 해킹의 가능성이 훨씬 낮거든요. 그러면 이번에 법에선 어떤 것을 규정했냐? 나의 0.3BTC가 있다. 나뿐만 아니라 한 100명 정도가 가지고 있는 가상자산이 있겠죠? 저와 같은 고객들 여러 명이 가지고 있는 총 BTC가 뭐 10개다라고 하면 그 중에서 80% 이상에 해당하는 BTC를 콜드월렛에 넣도록 규정을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80% 이상이 콜드월렛에 보관되도록 해야 된다라는 점이 추가로 법에 들어왔고요. 그럼 그전에는 어땠냐? 그전에는 여기에 대해서 비율이 명확하게 들어와 있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기준은 70%였어요. 그래서 보통은 70% 이상이 그런 콜드월렛에 보관이 되고 나머지 30%는 핫월렛이라고 하는 온라인에 연결이 되어 있는 지갑에 보관이 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법 시행령 제정을 통해서 80% 이상이 콜드월렛에 보관이 되도록 되었다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이게 조금 중요한 게 80%라는 게 뭐 물론 BTC 개수를 가지고 이제 산정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원화 가치로 산정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원화 가치로 계속해서 변동하는 BTC 기준에 따를 때 매달 경제적 가치를 산출을 해서 이용자의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의 80%를 이제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그래서 매달 이 기준이 조금씩 업데이트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부분도 생겨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해킹이나 전산사고가 많이 발생을 해요. 많이 발생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발생할 가능성이 되게 높고, 실제 해킹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피해 규모가 굉장히 클 수가 있죠. 이 가상자산이라는 게 엄청 이제 큰 규모잖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한계거래소가 보관하고 있는 그 가상자산의 가치가 사실 되게 이제 크기 때문에 이 해킹이나 전산사 장애가 발생하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만약에 해킹이 발생했다, 거기에 대한 특별한 뭐 보험이라든지 준비금 적립이라든지 이 사업자가 해킹에 대비해서 할 수 있는 뭐 그런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법에 어떤 것이 들어왔냐면 감독 규정의 이 부분이 이제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졌는데, 이제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는 의무가 들어왔습니다. 이 보상 한도가 있을 수 있는데, 보험을 그러면 만약에 든다, 가상자산 사업자가 1,000억 원을 보관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보험을 들면 얼마를 보상 한도로 해서 보험을 들 것이냐라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 기준은 핫월렛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어떤 한 개의 가상자산 거래소가 80% 이상을 콜드월렛에 보관하기 때문에 핫월렛에 들어가는 가상자산의 전체 규모는 그 거래소가 보관하고 있는 전체 규모의 20% 미만이겠죠. 그 20% 정도인 가상자산의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정하게 되고, 이 경제적 가치 중에서 이제 5% 이상을 보상 한도로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전체 보관하고 있는 게 100억 원이다. 그러면 핫월렛에는 한 20% 가지고 있다고 하면 20억 원어치를 핫월렛에 보관을 하고 있겠죠. 이 중에서 또 이 20%에 해당하는 것의 5% 이상을 보상 한도로 해서 보험에 가입을 해야 되니까 그 보상 한도는 1억 원 이상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상자산을 적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거는 이제 예를 든 거고, 그치만 이제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가치의 5%가 지금은 1억밖에 안 되잖아요. 이럴 때는 너무 적으니까 이 적립금을 이제 미니멈을 정해두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억이면 전체 가상자산 규모가 1,000억이고 20%는 그럼 200억인데 200억일 때는 그 중에 5% 이상을 보상한도로 해서 보험을 들어야 되니까 10억이죠. 핫월렛에 2,000억 원 정도가 있다고
치고 2천억 원에 5%면 20분의 1이니까 100억 원이 보상 한도가 돼야 되고 100억 원을 한도로 하는 보험에 들어야 돼요. 적립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100억 원 이제 요거는 꽤 큰 규모의 거래소겠죠. 1조 정도 들고 있는 데는. 근데 그보다 작은 데는 그럼 어떻게 하냐. 실명 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가상자산 사업자. 다시 말해서 원화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 원을 그리고 기타 거래소는 최소 5억 원 이상을 보상 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을 했는데 만약에 그 5%라는 게 하드렛에 보관된 부분의 5%라는 게 1억이다, 2억이다, 3억이다 이 정도만 된다고 하더라도 무조건 5억 원 이상은 보험에 가입하라는 거고 또 원화거래소는 무조건 30억 이상의 보험에 가입해라 라는 거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최저 한도보다 금액이 작으면 보상이 안 되는 거겠네요. 그건 아니고 최저 한도가 있는데 최저 한도보다 보상 금액이 적더라도 자기네가 그 5% 산식에 따라서 나오는 금액이 적더라도 무조건 30억을 그냥 보상 한도로 하라는 거고 그러면 좀 더 많이 보상되겠죠. 그 사람들이 실제 들고 있는 금액이 적어도 무조건 원화거래선 30억 이상 이제 보험 한도로 해서 보험을 가입해라. 아니면 적립금을 적립을 해라. 그리고 코인 거래소는 무조건 5억 원 이상은 가지고 있어라. 그래서 해킹 발생하면 피해 보상할 수 있도록 해라. 너네가 하드월렛에 금액이 적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5억 원하고 30억 기준은 변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작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해서 조금 불안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런 적립금이나 보험에 가입된 금액의 한도가 동일하게 5억 원 또 30억 원이기 때문에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고 좀 더 믿고 거기에서 이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서 제가 한 번 했을 거예요.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가 생겨났다라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 그때 이제 불공정 거래 행위 규제가 3가지가 들어왔습니다.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 그리고 시세 조종 행위, 그리고 부정 거래 행위 이 3가지인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은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행위는 어떤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관련된 내부자가 그 정보를 이용해서 매매를 하면 처벌받는다라는 것이고요. 그 관련자는 발행하는 회사 또는 발행하는 재단과 관련된 사람 그리고 거래소에서 일하는 거래소 임직원 아주 좀 러프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내부자라고 볼 수 있고 이 내부자들은 거래하지 말아라 라는 규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불공정 거래 행위 중에 두 번째 유형은 시세 조종인데요. 시세 조종 행위는 이제 짜고 치는 행위. 내가 A하고 B, 저랑 만약에 창호님이랑 야 내가 팔 테니까 너는 그거를 바로 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합의를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계정으로 내가 매도 주문 낸 걸 도로 매수 주문해서 받는다라고 하면 사람들은 이 거래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 요 코인에 무슨 호재가 있나 보다라고 오인할 수 있겠죠. 이런 행위들은 가장매매 행위라고 해서 이제 시세 조정 행위의 하나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금지되는 행위 중에 하나인데 세 번째는 부정거래 행위라고 해서 제가 있지도 않은 호재를 막 퍼뜨려가지고 가격이 올라가면 그 호재에 따라서 올라간 가격에 내가 가지고 있던 가상자산을 매도하는 이런 행위가 부정거래 행위인데요. 이 3가지가 이제 법에 들어왔어요. 근데 구체적인 이제 규제 내용은 시행령에 이제 입법이 되거든요. 이 시행령에선 뭘 규정을 했냐면